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2020년 부동산 고수의 길을 묻는다 신년 특집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교원 건국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올해의 어떤 전체적인 집값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제 서울은 약간의 이제 보합 내지는 조금의 하락.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조금 하락세가 좀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흐름이 간다고 봤을 때 시장에 어떤 좀 변수들도 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워낙 이 시장을 그렇죠. 좌지우지 막 흔들어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올해 변수를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변수를 볼 때 원래 거시경제라든가 그쪽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올해만큼은 거시경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 올 초까지 여러 가지 뭐 그래프들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는 대통령이 말했듯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2년 반 동안 전국 아파트가 2%대밖에 상승 안 했으니까 이거는 뭐 물가 상승률보다도 안 되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서울하고 강남인데 재밌는 거는 뭐 처음에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 집값이 그렇게 안 올랐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나서 파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파리 대책 이전 1년간 강남 아파트가 4.5% 올랐습니다. 근데 파리 대책 이후 1년간 강남 아파트가 14.5%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뭐 거시경제 변수는 변화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대책의 효과거든요. 이게 한 번이면 뭐 좀 괜찮은데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 좀 주춤합니다. 이렇게 주춤하다가 그게 그 다음에 여름, 그러니까 2018년 여름에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13 대책이 나왔습니다. 9.13 대책. 근데 그때는 이제 한 달 전부터 9.13 대책 때 바로 움직입니다. 그 대책은 좀 있으면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나오자마자 이제 폭등세로 돌아갑니다. 근데 9.13 대책 이후에 작년 뭐 한 여름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입니다. 아파트가. 근데 여름 이후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름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분양가 상한제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정부가 대책 나올 때마다 강남하고 서울만 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는 편이 아니고 효과가 있더라도 뭐 한 몇 달 정도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거시적인 수요와 공급에서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만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전쟁 상황 아니면 나오기 힘든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초강력 대책이죠. 뭐 상상도 못하는 대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불안한 거는 이 다음엔 그다음 뭐가 나올 거냐예요. 이 다음에 그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납니다. 저기 아파트가 많이 오르네. 오르는 지역은 거래 허가제. 이런 얘기도 주택 거래 나오고 허가제. 그 아파트에 살면은 보유세 앞으로 뭐 1년 한 1억 매기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올해 당분간 상당 기간은 정부 대책이 가장 크지 않겠는가 영향이.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근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장은 벌써 거래 절벽이 아니고 거래 실종으로 넘어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뭐 조금 움직이더라도 이게 믿을 수 없는 숫자인데 정부에서는 조금 움직이면 더 두들겨 패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나오겠죠. 근데 정부 대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총선이거든요. 총선 때 이제 만약 여당이 계속적으로 이제 힘을 갖게 되면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총선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야당이 뭐 하여튼 집권당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규제가 좀 완화돼서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풀려가지고 완화돼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보면은 국민 지지도가 거의 한 70%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뭐 그 강남권을 때려잡고 뭐 부자한테 돈 많이 걷자 이런 대책인데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뭐 총선이 바뀌더라도 그런 근원적으로 해왔던 대책은 아마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이제 조금 실수요자를 살린, 뭐 예를 들어서 9억 천짜리를 내가 30년 동안 무주택에다 하나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대출 20%밖에 한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뭐 이제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 금리를 이제 뭐 더 이상 낮출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금리 낮춰가지고 이제 금리로 인해서 거시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 안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풀수록 그 돈이 어디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부동자금으로 있다가 그게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근데 뭐 금리를 낮추면 보통은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를 높이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금리를 지금까지 낮췄거나 올렸거나 계속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금리를 낮추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대출 규제가 너무 첩첩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를 낮춘다 해서 이 사람들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뭐 올해 법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집을 살려면은 뭐 소득 증빙 서류를 뭐 한 산더미만큼 제출해가지고 15종류 이상을 뭐 내라. 그걸 다 허가를 받아야 돼. 거의 이거는 집 살려면은 자기 재산을 다 신고해라 그런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변수로 해서 집값이 움직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LTV나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선진국에서 LTV, DTI, DSR 이런 규제를 부동산 규제로 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도 오래 전부터 써가지고 이게 금융 건전성 규제인지 아니면은 부동산 규제인지. 그래서 LTV, DTI, DSR 이런 규제를 해서 부동산을 잡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적어도 실제 서민들이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는 금액의 절반 정도는 생계형대출입니다. 집 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반이 있지만은 나머지는 뭐 최근에 뭐 치킨집 하다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자금 대출 받고 이런 걸 주택담보대출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살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책도 좀 마련은 돼야겠죠. 근데 말도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변수는 안 될 것이다. 그 대신 이제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재밌는 논쟁이 좀 붙었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님이 뭐 부동산 공유제 이런 얘기도 했고 참 이례적으로 시장님들 중에서 그런 발표한 사람은 제가 거의 처음으로 기억하는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공급이 충분하다. 네, 그런 보도 자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공무원 집단에서 그런 걸 만드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 물량을 그 문건에서 밝히고 있는 게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 한 5년간 뭐 한 4만 호가 계속 공급됐다. 그리고 올해, 내년, 후년 한 4, 5만 원씩 공급되고 좀 지나면 5, 6만 원 공급되니 안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집들이 한 15년, 20년 전부터 학계에서 계속 주장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있는 집들은 급속도로 낡은 주택이 되니까 한 15년, 20년 전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그런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된다. 예. 그것들이 한 15년, 20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시장은 그걸 거의 막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허가 줬던 것만 거의 하고 그 추가라는 건 거의 없고 최근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라든가 그다음 안전진단 강화는 이제 30년 지나도 못하게 시키는 그런 규정에 가깝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 작년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건부 통과라는 건데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손을 꼽을 정도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신규 주택은 더 많은 공급이 돼야지 과거하고 비슷한 비중이 될 텐데 이런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보다 단순하게 만 채 더 지으니까 공급이 충분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충분한데 투기꾼들이 다 해서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학계에서 얘기할 때 집이 많으냐 적으냐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빈집이 몇 프로냐? 공실률이랍니다. 공실률이 한 5%쯤 되면은 그 사회가 안정적이라 그래요. 그 5%를 보통 기준으로 보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비상 상황으로 규정합니다. 지금 비상이다. 비상이니까 뭐 자금 지원을 해서 자금 지원 받은 사람들은 임대료를 몇 프로 이상 못 받아. 이런 규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의 한 4, 50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서울은 이제 그런 기준에 보면은 빈집이 뭐 주택이 많다라고 정부에서 주장하는데 많은 건 아니다. 막상 빈집은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집이 많으면은 집값이 안 올라야 정상입니다. 집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진단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당분간은 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정부 대책의 효과들이 이제 올해 내년부터 더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들이 이제 뭐 대출 규제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띄었지만은 그 외에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뭐 관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금 규제도 세금 규제도 이제 효과를 서서히 볼 겁니다. 근데 세금 규제는 그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금 규제 효과는 벌써 끝났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매년 지불한 금액을 고지서를 받아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오른다는 걸 지금 인식해요. 내년부터 세금 1,000만 원씩 더 내는구나. 그걸 지금 인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영되는 거예요, 가격에. 그게 이제 뭐 일회성 반영이라고 교과서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으로 인한 추가 가격 조정은 쉽지는 않다. 이미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두고 이제 애를 먹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건축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다가 예. 재개발도 이제 뭐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제도를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물량 공급 줄어드는 것들이 작년부터 일부 나타났고 올해 내년 후년에는 계속 강해지지 않겠느냐. 뭐 지금 서울시는 인허가를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집들이 뭐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대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정부 대책으로 해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정부 대책의 효과인데 정부에서는 이제 뭐 임대료 규제도 좋아하고 다주택자들이 특히 이제 임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요? 일반 국민들은 또 이렇게 저한테도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다주택자들이 집 내놓고 임대료 싸게 내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주택자들한테 자꾸 규제를 가하면은 다주택자들이 자기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자기를 안 갖고 있으면은 임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분이 줄어들면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제 전셋값의 어떤 그 상승하고도 좀 맞물려 돌아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정부 대책이 가장 큰 효과를, 큰 영향을 올해는 발휘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부 대책이 지금 현재는 가격을 잡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1, 2년만, 2, 3년만 지나면 아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 대책 효과는 대강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거시경제입니다. 거시경제가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2% 밑으로 떨어지거나 2% 초반으로 가면은 세계가 다 끝날 것 같아. 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좀 내려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은 1% 성장했거든요. 1% 초반대. 대도시도 집값이 막 불붙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시경제가 옛날 IMF 때의 충격이라든가 뭐 금융위기 또는 유럽의 재정위기 그런 충격의 큰 쓰나미 같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거시경제로 인해서 뭐 아주 급락을 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죠. 최근에 또 어떤 폭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토막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락을 했던 데가 IMF 때입니다. IMF 때 뭐 강남이 한 14%, 15% 빠졌어요. 1년 동안. 근데 뭐 제일 많이 빠진 아파트는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될 거예요. 단지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보면은 많이 빠졌을 때, 그럼 이제 앞으로 충격이 오면 어떻게 올 거냐? 뭐 어떤 충격이 올지 모르겠지만 충격의 강도에 따라서는 그 정도 조정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를 미래를 예측은 못하게 했지만은 뭐 선진국이라든가 뭐 최고 기계 연구한 거는 350년 연구한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결국은 다 오릅니다. 물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재화의 가격 상승이라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르는데 그게 몇 프로냐? 대략 한 0.9%, 0.8%. 대도시들, 선진국 대도시들. 근데 서울은 재밌는 게 거의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 아파트는 좀 많이 올랐지만은 서울 집값 전체적으로 뭐 단독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로 물가 상승률이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우리 인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세계적인 대도시 평균으로 보면은 의외로 안정적인 군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도시입니다. 이런 말 하면 또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근데 뭐 저 다른 런던, 도쿄, 뭐 뉴욕 이런 대도시를 아무리 비교해봐도 서울이 더 죽을 정도로 힘든 도시다. 그런 데이터는 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아주 특수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인식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 지금 뭐 사실 자연스럽게 또 이제 외부 어떤 그 글로벌한 변수까지도 좀 사실은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약세 내지는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문제, 그 수급의 이제 어떤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정부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시장에 이제 과도하게 좀 개입을 하면서 이제 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또 한번 저희 또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좀 집을 좀 갖고 있는 유주택자 또는 뭐 무주택자들이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